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저는 이제 여순 사건 소송하고 있는 거가요. 예. 그동안에 이제 어떤 건 또 몇 번 재판을 했고 어떤 건 이제 재판을 좀 덜 했고 그런데 내일 모레 8월 21일, 28일 집중적으로 좀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일부 소송은 좀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하느라고 바빴고요. 예. 또 저 순천대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과목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네, 노동 관련된 강의예요. 예. 노조법. 예. 그래서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요즘 또 틈틈이 책을 보고 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서동용 교수님과 함께하는 2학기도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초에는 이제 방송 3법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이제 본회의에서 있어가지고요. 예. 뭐 그런 것들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회의가 끝나고 지금은 국회가 조금은 조용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 주말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 순천에서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예. 보냈고요. 또 어제는 저희 개혁신당 3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또 개혁신당 출입하는 언론인들하고 연찬회도 하고 또 뭐 굉장히 뭐 나름대로 국회는 지금 조금 조용한 시기지만은 뭐 조국 사면이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면 이슈가 뜨겁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광복절 특별 사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서동용 의원님부터 총평 좀 들어볼까요? 이제 어느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하고 나면 대선 보훈 사면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특히 이번 이제 조국, 최강욱 뭐 이런 분들이 강성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윤미향 의원의 경우 사건의 실체가 잘못 알려진 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인물들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러한 점들을 좀 잘 아마 고려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정치경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당연하다면서도 지지도 비판도 소중히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좀 지지 또 어느 정도의 비판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사면이 아니었는가 싶고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또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실지는 좀 더 지켜봐가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좀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염치가 너무 없습니다. 뭐 방금 서 의원님 말씀처럼 뭐 역대 모든 정부가 정치인 사면 조금씩 하죠. 근데 이제 지난 정부를 좀 둘러보면은요, 문재인 정부는 첫 사면에서는 정치인은 정봉주 한 명 했고요, 다 민생사범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최소한 임기 첫 해의 특별 사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처럼 첫 번째 사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건 그러면 뭔가 청구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도 이런 거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국민 앞에 내놓는 첫 사면인데.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사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뭔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대선에서 후보 안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내외 사면해라 그러고 심지어는 조국 본인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까지 지금 사면을 일사천리로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거 완전히 거의 대가성 사면이고 뒷거래다라고 아니 입장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가 어디 감옥 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러고 개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안 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몇 달 만에 이준석 대표 만약에 감옥 가 있는 거 사면해서 풀어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도대체 뭐라 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대가성 사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 정치에 굉장히 더러운 사례를 지금 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조국 전 의원 사면 문제가 이제 워낙 뜨겁습니다. 방금 천하람 대표도 많은 예.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으니까 조국 부부가 죄를 지었다는 점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하는 대로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시하에 이례적이고도 과도하며 치졸하기까지 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딸 일기까지 압수를 하였던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의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서 실형을 산 것은 물론 아들과 딸도 학위가 취소되고 의사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멸문지하에 가까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일반인에게 했던 만큼만 했다면 그 죄가 다 드러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는 거고요. 나아가 그 과도하고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국 가족은 이미 여론의 재판을 충분히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의 강압성과 편파성 면에서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고 예. 이런 점들을 모른 척하면서 어쨌건 죄를 지는 거 아니냐. 죄 지었으니 법원이 정해준 행을 다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대가성 그래- 사면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이겠지만 저는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정당한 사면권의 범위 안에 있었던 거다. 비판은 가능하고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그게 대통령의 사면 권한 범위 밖에 있는 거냐 범위 안에 있는 거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범위 안에 든 사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고 난 후에 당대표직에 복귀를 할까요? 어떻게 좀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전 대표님? 네, 뭐 당연히 복귀하겠죠. 복귀할 것이고요. 다만 글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조국 대표라고 하면 물론 예.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시간이 다소 없는 건 있겠지만 예. 이렇게 대선 직후에 또 형도 얼마 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사면으로 나오는 걸 원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원치 않았을 차라리 것이다. 뭐- 오히려. 본인은 원했겠죠. 근데 예. 정치적으로 보면 예. 차라리 깔끔하게 이제 주어진 형을 살고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형을 다 살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정치인으로 복귀를 했다면은 오히려 저는 당당하게. 예. 네,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넓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예.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마치 조국 대표가 어마어마한 선행을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정치인 사면에서 이렇게 풀려난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구심점이 없으니까 복귀는 하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된 이후에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고 또 방금 천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이제 조국 혁신당 자체가 사실 작년 총선 때 급조된 정당 아니에요. 예. 정당의 명칭에서부터 실제 활동이 조국 한 사람을 중심으로 쭉 이루어져 왔었고 일부 당 소속 의원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은 아무래도 힘을 좀 잘 못 쓰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당대표 복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좀 싶기는 하고요. 예.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조국 한 사람의
대한 이 사면이 예. 이 사면이 과연 하지 말아야 할 정말 사면 권한의 범위 밖에 있었던 사면인가 여부만 좀 따져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두고 비판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딛고 일어서는 거 역시 이제 조국 전 의원의 그 뭐 정치력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 신당이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이 썩 좋지만은 또 않은 모양 아닙니까, 서 의원님? 일단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뭐 정청래 대표도 있고 박찬대 의원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긴 하지만 예. 차기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조국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범여권이라고 치면 이제 조국 대표가 복권까지 돼서 어떤 그 행보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지면 예. 굉장히 세게 힘이 받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조국혁 신당하고 더 많은 협력적 관계들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있을 텐데 예. 그러나 조국 전 대표가 어설프게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꿈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합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조국 여신당 이름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텐데요. 예. 우선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나가냐 부산시장 나가냐 하는 것들이 언론은 관심이 많지만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놔두고라도 조국의 복귀는 호남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 7월 말에 조국 사면에 대한 당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호남에서 70%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호남 분들이 조국에 대해서 그 묘하게 아련함이 있어요. 그 너무 윤석열한테 당해서 정말 멸무지화를 당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는데다가 호남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한편으로 각종 선거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좀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예. 또 여러 정당이 후보의 상품으로 경쟁하는 그런 선거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당이 조금 선전하고 좋은 사람들 그 공천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 좀 재미있는 판들이 호남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셨지만 어쨌든 이제 조국혁 신당이 선전을 하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특히 호남 정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저로서는 사실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뭐 어쨌든 조국혁 신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꽤 많은 지지를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받았고 예. 또 뭐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역 정치에서는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제가 모든 우리 지역 뭐 호남의 그 후보자 현황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 조국혁 신당의 출마 자원이 과연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느냐는 지역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뭐 과연 조국혁 신당이 단체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당선을 시킬 정도의 저력을 막 보여주겠느냐?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혹시 뭐 조국 전 대표가 보궐선거 이런 데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거야 뭐 본인은 생각하겠죠. 특히 만약에 뭐 민주당과 나름대로의 어떤 선거 연대나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 뭐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뭐 당장 인천 계양 같은 경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합당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이?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국혁 신당의 의원들이 늘어나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뭐 의석이 그렇게 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야 200석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많았으니까 조국혁 신당의 어떤 캐스팅 보트 내지는 그런 걸로서의 가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미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지금 존재감을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또 추가로 조국혁 신당 의원들까지 들어온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그 필요를 잘 못 느끼지 않겠는가. 다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뭐 호남에서든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막 굉장히 뭐 높은 인기가 생긴다. 그래서 예. 민주당의 지방선거 일정이 좀 꼬이게 된다라고 예.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단일화든 선거연대든 추진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지지율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6.8%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런 조사도 있던데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서동영 의원님? 예,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또 6.8%고 민주당 지지도도 6% 정도 빠져서 50% 언더가 됐던데요. 예. 일단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그다음에 주식량도 소득세 그 대주주 기준 또 이렇게 내려잡는 문제, 예. 거기에다가 이제 조국 윤미향 이렇게 좀 사회적인 그 좀 논란이 있는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게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체계가 두드러진 부분이 이제 중도 보수층이었어요. 본인을 좀 보수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층에서 그 지지율이 툭 떨어졌고요. 예. 지역별로도 보면 TK에서 전주 대비 18% 수직 하락. TK에서 부산, 울산, 경남도 17.4%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약세 지역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영남권에서 가반 지지율을 얻었다가 이제 톡 빠진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전체 지지율 하락을 크게 좀 이끈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역별로 지지율 하락 또 이념 성향별 지지율 하락 문제를 좀 신중하게 고려해가면서 앞으로 추이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이런 중도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이 초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까요? 앞으로?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뭐 이번은 그 좀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몇 가지 이제 악재들이 좀 있었던 것인데요. 예. 이게 좀 그런 그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잘 수습들을 좀 해들어가면 다시 반등할 기회는 있을 거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 이거는 경향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지율 하락하고 난 이후에 이유와 분석이요? 뭐 저도 분석은 대부분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막 도어 스태핑 할 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다른 뭐 지난 정부의 인사보다 더 잘하지 않냐 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지지율 막 깎아먹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이게 대통령 기분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국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에너지원이고 동력이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이거 딱 저희가 저도 야당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딱 낮아지는 거를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국정 동력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임기 첫 해에 이렇게 굉장히 지지율 깎아먹을 만한 사면을 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뭐 크리스마스 때나 3.1절 때나 하면 어디 덧납니까? 좀 무리수를 신중하게 해도 되잖아요. 예, 첫 번째 사면은 정말 민생 사범들 위주로 어려운 국민들 위주로 좀 풀어드리겠다 하고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조금 티 들 날 때 뭐 두 번째 세 번째 사면에서 정치도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고 개혁신당도 덩어리가 너무 작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뭐 지지율 빠져봤자 그거 어디 가겠냐 해서 완전히 배짱 부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얕잡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니들이 뭐 선택지가 어디 있어 우리 한 대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보면 너무 오만해요. 지금 하는 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민주당에서 막 욕하고 했던 거 왜 일방통행하냐 마음대로 하냐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해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어떤 마인드나 태도가 안 바뀌면은 근본적인 해결 안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 보겠습니다. 여천 NCC가요, 어제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여천 NCC가 한화와 DL케미컬이 반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수천억 원의 자금이 3개월 만에 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현재 각 당의 입장 또 분위기 좀 들어볼까요? 서동용 의원님. 현재 민주당 내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나? 말만 들리는 것 같아요. 말만. 민주당 내에서도 말만 있고 그 걱정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예컨대 전라남도나 또 여수시나 이런 지자체들이 정 안 되면 지자체라도 틀어지고 나가서 뭔가 좀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말이죠. 천 대표님께서는 지금 혹시 개혁신당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이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던 게 여수 3단이었죠. 여수의 석유화학 3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이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 효율화를 하고 재편을 하고 하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다들 말만 하고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이 정도의 대충 이런 거 저런 거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도 특별법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거 만들어 본다고 한들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지금 업계 자체가 지금 중국이 또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특히 약간 뒤처지게 된 게 근본 원인이라서 예. 이게 DL에서도 이번에 추가 출시 안 하겠다라고 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단기간에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 재원으로 그럼 이걸 계속 다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기업들도 자구 노력을 하고 일정 부분은 생산량도 줄이고 하면서 그 전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제대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일정 부분 보조로는 지금 부족하다는 게 판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렇게 해봐야 크게 나아지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거 한번 뛰어들었다가 어쩌면은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도 신정부인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자기들이 쓰기를 원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거액을 석유화학 산업에 쏟아붓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 석유화학 업계 전반을 재편하면서 위기를 넘긴 이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야 된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업이 손대기 어려운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 그러니까 일본에서 했다라는 게 석유화학 업계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지원, 그걸 유도하는 역할을 정부가 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 그 정부가 기업의 일들을 대신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부가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신속하게. 예, 주도해서 유도하는 이제 이런 것일 텐데. 예. 사실 우리도 진작했어야 하지요. 석유화학 산업이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예측됐던 일인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벌이가 있으니까 이걸 늦춰왔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조금 여유롭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 것이니까요.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안들을 좀 내놔야 하고요. 예. 기업은 기업대로 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텐데 정 안 되면 지금 중복 투자되는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 빅딜과 같은 개혁적인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까지도 좀 시작을 해야 될 단계다 오히려 좀 늦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원금 지급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진짜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역 상품권 할인율을 20%까지 높였고요. 또 최근에는 여수 국가산단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회복을 위해서 고용 회복 지원금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지원금 지급 방식이 경제 회복 또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천 대표님. 내년이 됐을 때 올해 이제 소비 쿠폰 지원한 게 과연 효과가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급할 때 국민들이 정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시기만 조금 넘어가는 용으로 소위 마중물 내지 이런 걸로 쓰자라는 논리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사실 민간 소비 전체 규모에 비해 가지고 아무리 조 단위의 돈을 풀더라도 전체 소비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 되거든요. 예. 결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게 되면은 사실 몇 달 지나면은 또 다시 도돌이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또 요새 악재들이 너무 많죠. 석유화학 산업도 그렇고 여수의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도 또 안 좋은 어떤 이슈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급한 마음인 건 알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근본적인 어떤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안들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고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수치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코로나 때요. 긴급 재난지원금 냈던 그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020년 5월 달에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한 14조 원 나갔습니다. 예, 조금만 짧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때 전통시장 매출이 20%, 카드사 가맹점 매출이 27% 증가했습니다. 예. 민간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서민경제와 지역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GDP의 추가 하락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선아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